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7일로 바로 그 제헌절이 되겠습니다. 뭐 매년 제헌절이 되면 제가 제헌절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항들을 갖다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뭐 올해도 변함없이 제헌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만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개혁적이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자, 헌법. 법헌자의 법법자죠. 그야말로 법이 두 개가 강조된 것이 바로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법으로선 최상위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constitution이라고 해서 뭐 구성, 어떤 틀, 뭐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젠가 어느 유튜버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인생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국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국가 자신은 누구이며 그런 것들을 그 규정해 놓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치적인 이념, 그 아이덴티티 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놓는 것이 바로 이제 헌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음, 글쎄요, 뭐 제헌절 하면은 헌법을 만든 날이기 때문에 제헌 국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헌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제헌절을 맞이해서 헌법이 무엇인지 물론 뭐 헌법학자라든가 헌법을 뭐 공부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죠. 단순하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헌절이죠. 제헌절에 대해서 우리가 음,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음, 근데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만든 날이다.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날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헌법이 무엇냐? 헌법이 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예, 일단 최고의 규범입니다. 가장 상위법이다라는 얘기죠. 모든 법은 이 헌법 이하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 하위법이 규정하거나 그걸 뒤집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헌법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겠지만은 일단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 법칙이에요. 한 국가가 가야 될 국가 사회가 가야 될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한 기본 어 원칙, 법칙이고 그다음에 인제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있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를 통치하려면 여러 가지 통치 기구가 있죠. 정치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정치 조직이 또 서로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런 걸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시민, 시민과 그리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뭐 예전 같으면은 마치 국민이 국가의 그 이제 뭐 그 시종 같은 종 같은 이제 그런 그 인제 뭐 왕이 소위 그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냥 국민은 그 밑에서 그 왕을 떠받드는 그런 아주 그 노예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우리 인간 사회가 쭉 발전이 돼 왔는데 음 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제 이 시민의 어떤 계급, 시민 의식이 싹 튼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 시점부터 근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그 인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인제 되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그 근대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제 그런 과정을 겪질 않았죠, 그야말로. 정말 가렴주구의 음 국민의 절반이 그 인제 노비였던 그 조선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다음에 인제 바로 식민지 시절로 들어갔죠. 그리고 인제 미군정 3년 거치고서 대한민국이 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는데 바로 그 건국되기 한 달 전인 7월 17일 날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에는 서양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서로 쟁투하고 뭐 사람이 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지키고 그 획득하고 쌓아온 그 어떤 인간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한꺼번에 그대로 받은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이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물론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인제 그러한 노력을 했겠지만은 이러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라든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권 같은 것을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이나 해 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서양에서 계속 보면서 어 체험하고 그다음에 습득하고 한 그러한 어떤 그 지식 그리고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인제 권리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겠다. 우리 국민에게 선사를 해야 되겠다. 특히 자유 그리고 인제 예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녹아들게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만든 헌법이 바로 이 지원 헌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뭐 많이 수고를 다들 하셨겠지만은 역시 그 미국이라는 그 인제 선진국에서 그들의 문물을 배우고 그들의 제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아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거구나. 그다음에 사유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패키지로 묶어 갖고서 우리 민족에게 그 선물을 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7월 17일 제헌절 날 물론 뭐 그때 당시에 뭐 유진호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헌법을 만들라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뭐 그런 일들이 뭐 혼자 했겠어요.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우리의 재헌헌법이다. 그 재헌헌법이 인제 지금 쭉 변형이 되어 갖고 지금 육공화국 헌법까지 온 거죠 지금. 참 그 사이에 변모된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헌법의 개념을 볼까요? 헌법. 법학에서 헌법이란 특정 영역이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이다. 즉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다. 국가라는 것은 인제 국민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들 공동 생활체죠. 그런 그 규범 질서를 갖다가 어 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우는 그런 규범 체계가 바로 헌법이다라는 얘기죠. Ein System von Normen. 글쎄요 뭐 독일말 같은데 시스템은 똑같이 쓰는 모양입니다, 영어랑. 자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음 우리가 그 동네에서 인제 모임을 인제 이렇게 조직을 하더라도 뭔가 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인제 회칙이죠. 회칙을 좀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정관이 되는 겁니다. 뭐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어 법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에는 이 정관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 정관이라는 것도 그 조직이나 결사의 어떤 가야 할 길, 성격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제 국가의 경우에는 이 헌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똑같은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국가의 법적인 기본 질서를 갖다가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헌법이란 본래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 국가의 기본 조직이 있죠. 뭐 상권 분립이 있다든가 이건 민주주의 그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은 상권 분립이 돼 있어야죠. 그런 기본 조직에 관한 것이 헌법에 다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토 범위.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까지다. 우리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영토입니다. 북한에서 살고 있는 가난과 그 독재 정치에 시달리는 그 북한 주민들은 다 우리 국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탈북을 해서 온 사람을 그 지난 불권 정권이 그 판문점에서 강제 송환을 했죠. 그래서 그날이 아마 7월 14 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7월 14 일이 제1 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이렇게 인제 이제 그 지정이 됐죠. 네. 도대체가 참 그 살기 힘들어서 그 지역을 음 벗어나서 탈출해서 온 사람을 그렇게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정말 그건 기본적인 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뭐 상대방이 "그 범법자다." 그래도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아 정말 이 사람은 범법 행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음 우리가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돌려보내는 거 그게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 것도.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서 참 판문점 그 군사분계선 그 앞에서 두건을 비껴 갖고서 그걸 보내려고 그러니 참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벌 받을 거 그런 일을 인제 도모했던 그런 못된 인간들은 예 국민의 자격 요건 및 국가 통치 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하는 법이다. 예. 뭐 쭉 설명드린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도 단체의 일종이므로 단체는 반드시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다 있잖아요. 예. 자 이러한 근대적 헌법은 20 세기 들어와 다시 변천을 했는데 20 세기 이전에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면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력기관의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에 치중하였으나 제한 없는 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가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인제 초래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는 인간의 자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를 선물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권 여기에 굉장히 치중을 했어요. 근데 어 제한 없는 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가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인제 모순이죠. 근데 이건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이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뭔가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게 인제 어 자꾸 인제 그 이제 변천을 해 갔다라는 얘기죠. 자 그에 비추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의 새로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어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그랬죠. 이게 사회적 장벽을 만들거든요.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회 현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인제 사회복지 인제 제도가 인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사회복지의 제도의 태동과 변천도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1600 년대의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인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인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복지 제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이게 인정이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헌법을 학자들은 현대적 의미에서 헌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전형적인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가 1948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제 건국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이미 쟁취해 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압축적으로 배운 거고 어떻게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라면은 주체 못할 정도로 그냥 뭐 너무나 그냥 다양하고 커다랗게 그냥 이 머리 위에 턱턱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러한 헌법적인 자유 보장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죠. 뭐 방종으로 그런다든가 아니면 나태해진다든가 아니면 대놓고 국가 보고 뭐를 해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 우리가 일본사를 보면은 일본의 인제 메이지 유신이죠. 그 명치 천황 당시에 인제 일본이 진짜 그야말로 엄청난 근대화 작업에 성공을 하는데 그때도 서구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헌법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선두에 섰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배우고 들어와 갖고서 일본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일본의 헌법이라는 건 뭐 천황이라는 인제 존재를 갖다 떠받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제 나중에 인제 입헌군주제로 인제 바뀌게 돼 지금 일본의 헌법이 그렇죠. 예. 자 어찌 됐든 뭐 그건 일본 얘기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제 흘러온 거죠. 자 20 세기 말에 새로운 헌법 개념이 등장을 했다. 이는 천부인권의 개념을 무한 확장하고 있으며 자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예요, 사람이. 그것을 무한정 확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대한 보장되도록 그렇게 인제 그렇게 헌법이 인제 자꾸 변천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인제 바뀌는 거죠. 이 새로운 헌법 개념을 선진헌법, 기존 헌법을 고전헌법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천부인권을 무한 확장하는 것이 선진헌법이고 기존에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근대적 헌법이 20 세기 들어와서 변천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고전헌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전헌법이 가진 권력체계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데 반해 선진헌법에서는 권리장전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자 권리장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제 서양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인제 저런 용어들을 많이 인제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인제 천부 인권이 인제 보장되는
되게끔 그렇게 인제 이 모든 법률 체계가 인제 바뀌는 것이 예 바로 권리 이 그 권리 장전의 그 인제 기록된 내용일 거고 그러한 내용의 헌법이 바로 선진헌법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선진헌법은 국민의 의무보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담고 있다. 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제 국가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국가가 시키면은 뭐 그게 인제 전체주의 국가, 전제주의 국가죠. 독재 국가. 지금 북한 같은 사회가 인제 그런 거예요. 중국 같은 사회도 당이 결정하면 모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팔로우 더 파티 하는 식으로 어 그럼 그건 국민의 의무를 먼저 요구하는 거죠, 국가가. 그러나 선진헌법은 그게 아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보다는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의무를 먼저 강조하고 그러한 내용을 먼저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전 헌법에서는 주권 지향적이나 선진 헌법에서는 인권 지향적이다. 음 그러니까 뭐 앞에서 그 얘기되듯이 이 그 구성원의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되어 왔던 기본권 외에 이 인간의 존엄성,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권리, 여성 및 노약자가 가진 권리, 주거에 대한 좀 더 확장된 권리, 그다음에 환경권, 종교권을 넘어서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그에 대한 확실한 보호. 음. 이게 전에는 뭐 국교를 정해 갖고 뭐 "모두 다 이 종교를 믿어라." 인제 이랬지만 사실 종교라는 게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믿지 않는 것도 그것도 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호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망명의 권리와 징병 거부에 대한 권리까지 수록을 하고 있다. 네 뭐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는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 같이 음 근 1 0 0 명, 2 0 0 명에 가까운 그 인제 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쉽게 그 인제 수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선진화헌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주어가 국민에서 인민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또는 인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인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람 민자 백성 민자인데 국민은 나라 국자 백성 민자고. 근데 인제 저희 인민이라는 말을 소위 그 이제 공산권에서 먼저 선점을 했잖아요. 인민,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인민이라는 그 말이 어감이 상당히 그 뭔가 어 독재 국가에서 쓰는 그런 용어, 공산주의 국가 용어 이런 개념이 인제 들어 있어서 쪼끔 쓰기가 불편하네요. 예. 자 어찌 됐든 그런 의미에서 인민이 아니고 음 인간이 있고 그래서 인간인 그 백성이 이 먼저 있고 국가가 나중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이라는 어원을 한번 볼까요?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 좌구명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고 처음 그 이 문헌에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나라면 상당히 오래전에 인제 중국에 있었던 나라죠. 자 그다음에 호지민 노부시계의 법창야화에 따르면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 이거 프랑스어로 뭐라고 읽나 모르겠어요. constitution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해당하는 개념에 대체하기 위해서 일본 근대 사상가 미츠구리 린쇼가 헌법을 사용하면서 오늘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 네. constitution 하면은 이게 구성이에요, 구성. 뭔가 틀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음 저런 어원을 생각하고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츠구리 린쇼라는 사람이 헌법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constitution 즉 이걸 우리가 헌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헌법은 자 헌법 이 실질적 의미의 에 헌법으로 민법, 형법, 국제연합, 헌장 등을 비롯한 법 전체 법 체계에서 헌법적 정신으로 여겨지는 규범까지 이렇게 포함한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헌법전 이것은 어 형식적 의미의 헌법, 자국 헌법 전의 헌법 조문 이걸 헌법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데 제가 헌법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더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에서는 헌법을 주로 후자의 의미로 쓰고 있고 전자는 헌법적 규범, 헌법적 정신, 헌법적 이념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네. 15번 보겠습니다. 헌법은 영어나 프랑스어로 constitution이라고 하는데 이 constitute 구성이죠, 구성. 뭔가 이 딱 구성한다. 뭔가 틀을 만든다. 이런 그러니까 프레임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틀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는 찬설하다, 설치하다, 정돈하다, 특정 형태나 질서를 갖추다라는 뜻의 라틴어 constituere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찌 됐든 의미는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헌법과 비슷한 말로 국제, 그다음에 헌장, 국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1899 년에 대한국 국제나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그다음에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음 뭐 헌장, 그다음에 뭐 헌법, 뭐 이런 용어들이 인제 국제 이런 용어들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이 대한국 국제는 음 1899년 8월 17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그 헌법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이전에 홍범 14조를 하는 것도 인제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간략하긴 하지만은 단순하긴 하지만은 그 일종의 그 헌법 같은 그런 인제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인제 고종이 거부하죠. 자기 권한을 자꾸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종이 거부하는 바람에 좀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그 대한제국을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고종이. 그때 공포한 헌법을 국제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언젠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대한제국 제국이라는 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그냥 주물러 가면서 거기서 고열을 짜내고 그러면서 진짜 커다란 그 세력을 형성해 갖고서 큰 소리 치면서 끌고 나가는 이 나라가 그 제국이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름만 제국이라고 붙인다고 그게 제국이 되는 건지 정말 저는 저 대한제국이라는 그 표현에 상당히 속에 거부감이 일어나요. 뭐 제국의 자격도 없으면서 제국한다라는 게. 그래 놓고 뭐 고종을 황제라고 민비를 명성황후.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세계 정세를 못 읽고 결국은 나라를 일본에 남겨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황제니 황후니 이렇게 떠받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중에 황제로 떠받들어 지내 나중에 또 그런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응? 뭐 처벌 안 받았는데 뭐 옛날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나쁜 짓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다음에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는 국헌을 준수한다."라고 돼 있죠. 이제 국헌이라는 거 이것도 일종의 헌법이나 유사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형법 91 조에 보면 국헌문란이라는 그 용어가 국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존재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그 이제 들어왔던 거죠.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음 성문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어떤 그 이제 조문의 형식을 구성한 그야말로 이렇게 글얼로 표시되는 그 헌법이 바로 인제 성문헌법이죠. 네.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뉴질랜드, 영국 3 개국만은 불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관습헌법이라는 게 인제 불문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성문헌법은 인제 조문 형식으로 구성된 그 형태를 가진 헌법이고 그다음에 불문헌법은 독립된 헌법전의 형태가 아니고 헌법의 형태를 띤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문서와 역사를 통해 축적된 헌법의 성격을 가진 관습을 국가 통치 질서로 삼는 헌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습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관습법 또한 불문헌법의 일종이다. 그다음에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사례가 하나 있었죠. 자,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수도를 인제 옮긴다고 그랬었죠. 대전인가 어디로 옮긴다고 대전인가 세종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서울을 수도로 하는 헌법을 위반함으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어요. 수도를 옮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어 어디 헌법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은 관습적으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이. 일종의 불문헌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헌을 해야만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니까 그때 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었죠. 그놈의 헌법은 참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뭔가 좀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대통령이었죠. 하여튼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그래도 뭔가 정제된 표현, 점잖은 표현 이랬는데 아주 폭격적인 그런 용어를 쓴 대통령이 인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정 방법에 따라서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으로 하는데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음. 경성헌법 이 딱딱할 경자니까 뭔가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아주 특별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경성헌법이에요. 일반 법률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거하고 다른 더 엄격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죠. 국회의원 그 3분의 2,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찬성돼서 나온 헌법을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법률 개정은 뭐 국회에서 다 정리정돈을 하지만은 헌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의 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헌법 개정은. 그다음 재정 주체에 따른 분리. 음, 재정 주체가 군주인 데는 hum정헌법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이 재정 주체면 민정헌. 말 그대로입니다. 국민과 군주 대표소의 합의에 따라서 제정된 헌법은 협약헌. 그다음에 여러 국가 사이 합의에 따라 성립된 헌법은 국약헌법이라고 해요. 1871년에 통일 독일이 이제 태어나는데 이때 여러 나라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 제국의 헌법이 이제 국약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87년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여러 주가 이제 합쳐져 갖고서 이제 하나의 어, 연방 그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국약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이제 음, 91년 말이죠. 소련이 붕괴를 하고 그 뒤에 독립국가연합이라고 CIS라는 게 이게 잠깐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때 독립국가연합헌법이 바로 이것도 국약헌법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연방국가의 연방헌법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속한다라는 얘기죠. 자, 헌법의 특징은 최고의 규범성이다. 최상위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개방성, 정치성, 역사성, 조직수권 규범성, 권력 제한 규범성 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헌법이 해석 및 방법.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을 갖다 이제 해석을 하죠. 그다음에 해석의 지침은 헌법의 통일성 원리.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조항이 모순돼서는 안 되죠. 한 법 내에 조항이 모순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헌법을 해석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조화의 원리 서로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기타 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해석의 한계, 재정과 개정, 재정 권력 개정, 그다음에 개정 방법과 절차, 개정의 한계, 헌법의 편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리 제헌절이지만은 우리가 헌법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참고 자료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서 발췌개헌과 4.4.5 개헌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은 참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고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 개헌이 된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거기엔 비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게 전쟁 중이었거든요. 참, 전쟁 중인 국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면 젤렌스키가 아마 뭐 다음번에도 대통령 할 것 같은데, 음, 전쟁 중인 나라에서 대통령을 바꾸는 거고, 이거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실은. 그 전방에서는 전투 중인데, 그걸 국회의원들은 또 앉아갖고 서로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데에서 온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어요. 이 영상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8을 헌법에 넣겠다라고 하는 말이 요새 많이. 사실, 그, 3.1운동 얘기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 혁명에도 뭐 프랑스 대혁명 얘기가 없대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 이벤트를 갖다가 헌법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단지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 이제 임시정부가 그때 또 태동을 했고, 음,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간다라고 하니까 그거 넣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4.19 넣고 5.16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5.18을 넣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폭탄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예, 뭐 여러 가지로 재헌절을 맞이해갖고 그 헌법의 어떤 뭐 개요라고 할까?
뭐 제가 헌법 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데, 하여튼 어 그러나 우리가 음 정말 음 지식이나 정보를 접하는데 이렇게 편리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연절이 전에는 쉬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우리나라가 살아나가야 되는 어떤 네 국가관, 인간의 얘기하면 인생관을 정한 날인데 이게 좀 '뜻깊게 기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음 뭐 꼭 뭐 쉰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찌 됐든 오늘이 제헌절인데 어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커다란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어 이 날을 좀 의미 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뭔가 곱씹어 가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